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가 5%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이가 1.5%포인트로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게 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FOMC 결과와 향후 파장 어떨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육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얼마가 될까 계속 왔다 갔다 했기도 했었고 예상치도 뭐 오락가락 했었는데 어쨌든 네. 최근에 SVB 사태로 인해서 0.25%포인트로 무게감 실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동결 예상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연준의 결정은 0.25%포인트였습니다. 네. 평가해 드릴까요? 예. 네, 일단 SVB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음. 반드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표명했었고, 예. 그때까지만 해도 0.5%포인트 인상 빅스텝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죠. 네, 네. 그러다가 금융불안 사태가 퍼졌고, 네. 이 사태 때문에 그냥 반드시 물가만 잡겠다고 달려들면 안 되겠다. 이 금융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면서 금리 동결론도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또 금융불안 문제가 많이 해소됐고, 뭐 해소된 방법은 민간에 뭐 금융 지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금융 지원을 해준다거나 예. 아니면 뭐 스위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른 은행이 인수를 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뭔가 마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금융 불안이 해소되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은행들이 상당히 강하고 견조하고 탄실하기 때문에 예. 그걸 믿고 어쨌든 물가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 자체는 어쩌면 시장에서 다 예견했었던 일인 거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예. 향후에 금리를 얼마나 더 인상할까. 향후의 금리 인상 행보가 더 관전 포인트였었던 거예요. 예. 근데 향후에 금리 인상 더 없지 않겠느냐,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 기대가 이제 사라진 거죠.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 금융 불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했었는데 예.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싹 자르듯이 그런 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쩌면 성명서 발표될 때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폭 발표될 때만 해도 이것은 호재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결국 기자회견 중에 금리 인하 없다, 금리 인상 더 한다, 물가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종류의 발언들이 계속되면서 또 다시 이 장이 무너지는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이제 뭐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은 저희가 해왔던 부분이어서 이게 네. 큰 파장을 줄 것이다 보다는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앞으로의 맞아요. 경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렸었는데 네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는 빠졌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보니까 어떤 은행발 불안 심리도 그렇고 네. 인플레이션 압력도 그렇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 없을 거다 못 받았다는 예상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 ongoing increase라는 표현이죠. 이게 더 적합하겠다라는 이 문구가 8번 연속으로 FOMC 성명서에 네. 담깁니다. 역시 새벽 3시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 이게 발표가 되면 딱 FOMC 그 회의 그 홈페이지상에 이 성명서가 업로드가 돼요. 저도 이제 이게 업로드 되자마자 즉시 분석을 해서 제 채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께 분석된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네. 한 4만여 분이 벌써 오셔서 보셨더라고요. 예. 그만큼 관심이 지목되는 영역인데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성명서가 딱 나왔고 그리고 금리 인상 결과 베이비 스텝이 나왔다. 이것까지는 예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명서상에 ongoing increase라는 단어가 그 문구가 사라진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걸 가지고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3시 반부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 중에 여전히 물가 문제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뭐 은행 뱅크 시스템이 아주 사운드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물가 잡기 위해서 여전히 금리 인상해도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수준이 아직 정점이 아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고 금리 인하를 연내에 고려한 것은 한 번도 없다. 그 어떤 위원도 금리 인하를 고려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그
기자회견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크게 또 시장에서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앞서 8번이나 그 계속 FOMC 성명서에 포함됐었던 ongoing increase, 그러니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문구는 이번 성명서에는 안 보였습니다만 네. 약간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뭐 도구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표현을 또 안 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 다 잡혔나 보다. 그렇죠. 이제 적극적으로 돈 빌려서 뭐 할 때가 됐나 보다. 네. 하면서 또 과도한 오해를 부추길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과도한 오해를 또 갖지 않도록 이런 문구를 또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냥 이것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입니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리잖아요. 그럼 왜 8번이나 열릴까요? 그 8번 열릴 때마다 그때 동안 예를 들어 6주마다 열리는데 6주 동안에 쌓이는 물가와 관련된 지표, CPI 물가 지표, 또 PCE 물가 지표 이런 걸 봐가면서 고용 지표 봐가면서 과도한 경기 침체나 금융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물가 잡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교과서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면 좋겠고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몇 년 동안 계속해왔던 거예요. 지난 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등장했을 때부터 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표현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제롬 파월은 똑같은데 시장이 오해했었던 거죠. 파월이 갑자기 비둘기로 바뀌었나 보다. 그렇게 오해했다가 또 이런 FOMC 회의 결과 혹은 상원의원회에서의 그 청문회 이런 과정에서 이 표현이 계속 또 강하게 나타나네. 그러니까 파월이 비둘기로 바뀐 게 아니라 계속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했는데 시장이 비둘기로 오해했다가 매파 맞네. 매파적 기조네라고 하면서 또 실망하는 모습 이게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점도표도 어제 금리 예상을 나타낸 점도표도 공개가 됐는데요. 네. 미혼 가반수가 이제 올해 금리를 5에서 5.25%포인트, 그러니까 중간값이 5.1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했는데 네. 지난해 12월 점도표랑 비교를 해보면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예상해보면 이번에 0.25 올리면서 5가 됐으니까 네. 이제 한 번 정도 더 베이비로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한 번 남았다라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예상해 볼 수 그게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현재의 전망에 기초해서는. 근데 그때 또 물가 지표가 나올 텐데 예.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의 리쇼어링이 막 일어나면서 원자재를 빨아들이듯이 하죠. 세계 철광석 수요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요를 일으킵니다. 리오픈되고 공장이 재가동되고 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값이 다시 치솟을 수 있죠. 그럼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지를 계속 6주에 한 번씩 확인해 가면서 금리 인상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다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제하에서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이 담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께 스스로 FOMC 위원이 돼 보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스스로 FOMC 위원이 되면 내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까 잣대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잣대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잣대가 물가 안정. 물가 안정, 두 번째 목표가 뭘까요? 두 번째는 경기 안정. 경기 안정.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 안정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하에 금리를 적정하게 결정해 나갈 텐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금융 안정이 문제가 없어요. 경기 안정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오로지 물가만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금리 인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금융 부실 문제가 터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신경 쓰기 위해서는 금리를 열심히 올려서 물가 잡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 부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의 정점이 좀 내려온 것이다. 예. 이번 금리 인상 폭도 생각했던 것, 종전에 생각했던 건 빅스텝이었는데 빅스텝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한 발 더 물러선 금융부실 문제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FOMC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다음 FOMC 결과를 좀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예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내 한 차례만 할 거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지만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거시적인 지표들이 또 확인돼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짚어주셨는데 미국 뉴욕 증시 어쨌든 0.25%포인트는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네. 굉장히 그 메시지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탔었는데 네. 파월 의장의 입 말고도 네. 옐런 재무장관의 입도 네. 뭔가 펀치를 가격했다. 원투펀치 얘기 나오던데 네네. 결과적으로 어떤 발언이었길래 또 이렇게 출렁이게 된 겁니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베이비 스텝 예상했던 것이고 온고잉 인크리스가 사라지니까 네.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는 환호했던 거예요. 그랬죠. 그러다가 3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시작됐고 네.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다.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어떤 표현했냐면 No rate cut within this year. 이번 해 올해 동안에는 금리 인하 없다. 기대하지 마라. 이런 문구에 또 실망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더 긴축이 있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옐렌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이 미국 경제의 돌풍이 바로 금융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융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예금자 보호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를 조금만 해주면 뱅크런이 더 느리게라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금자 보호를 다 완벽하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뱅크런이 발생할 이유가 사라지겠죠.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 표현이 포괄적 보험이라고 하는데 예금자 보험 중에 이 보험을 포괄적 보험, 영어로는 블랭킷 인슈런스라고 합니다. 블랭킷 담요로 덮듯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해 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포괄적 보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포괄적 보험, 모든 예금자에 대해서 모든 예금액에 대해서 100% 보호해 주는 조치를 고려한 적은 없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그러면 다시 금융 불안 문제가 고조될 수 있겠죠. 그러면 특히 은행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경기에 영향을 주고 또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모두를 보호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는 방증이 또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하기 예. 나름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금융 불안 상태에서는 이 금융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수가 필요한 건데 네. 옐렌이 소방수처럼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 안 꺼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어. 현재로서는 불안감이 더 고조될 수 있겠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십니다. 그만큼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매우 사운드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질리언트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위기 시에 적극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예. 예금자 보호 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금융 불안 문제가 다시 가중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라고 볼 그랬던 수 거군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0.25%포인트를 올렸고 네. 한미 간 금리 격차는 22년 만에 최대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1.5%포인트인 건데 아까 저희가 김동욱 기자의 리포트로도 확인했었습니다만 네.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자금 유출도 그렇고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괜찮은 거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창용 총재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이 벌어진 정도가 1.5%포인트니까 네. 22년 만에 최고치예요. 예. 근데 다음 우리나라 금통위가 4월 13일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날까지는 이 1.5%포인트라는 기준금리 격차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거예요. 네. 만약에 4월 13일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베이비로 단행한다. 그럼 격차가 조금 줄어들지만 예. 곧 있을 미국 FOMC 회의가 5월 2, 3일 동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또 금리 격차를 다시 벌려놓을 수 있겠다는 위협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장이 계속 변동하고 요동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어떤 또 다른 상황 변화가 있을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그 단계별로 어떤 위협 상황에 올 수 있겠다라는 단계 시나리오를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비상 대책, 비상 계획들을 철저히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긴급한 4월에는 그렇다면 4월에는 어떤 변수를 생각하면서 올릴 것인가 아니면 네. 동결할 것인가도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예측할 수 있죠. 일단은 할 수 있습니까? 국내 내적으로만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위기에 처하고 저마다 골마져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골마져 있는 부분은 부동산 PF라는 영역인 거예요. 그 영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경우 또 한번 무너질 수 있고 그렇죠. 몇몇 은행들은 그 위험에 실제 노출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못하지만 미국과의 격차가 또 벌어지고 또 안 하면 또 벌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동결해야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상황을 진단해 보면 같이 인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상황에 걸맞는 통화 정책을 단행할 것이라고 우리는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영 총재의 고심은 깊어만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